자,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를 하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중학교 과정에서 이미 배웠어요. 경우의 수. 사건의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세는 건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의 법칙.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그리고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거. A 또는 B. A 또는 B. 이 사건의 경우는 두 사건의 경우를 각각 더합니다.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두 개의 사건의 경우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 합의 법칙 다음에 곱의 법칙을 배울 건데 더할 거냐 곱할 거냐만 판정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것에서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A와 B가 있을 때 이 두 사건을 또는 A 또는 B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합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얘는 포함 배제의 원리를 따집니다. 이 합의 법칙에서 보통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합의 법칙은 포함 배제의 원리, 포함 메모만 해두세요. 포함 배제의 원리를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포함 배제의 원리가 별거 아니에요. 포함 배제 원리라는 것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위에다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만약에 교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라면 없다면 이건 그냥 합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통 원소, 즉 교집합의 원소를 빼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포함 배제 원리. 좀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이 포함 배제 원리도 합의 법칙입니다. 두 사건 A 또는 B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할지만 우리가 잘 판단하면 되는데요. 여기 두 개의 사건 A, B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일단 기본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인데 뒤에서 가면 문제를 풀다 보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가지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건 A 또는입니다. 사건 A 또는, 이 또는에 동그라미를 해놔야 돼요. 이 또는의 의미는 모두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A만 발생해도 되고 B만 발생해도 되고 여기에 또 하나 A, B 모두 발생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의 법칙,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건이 2개 이상, 3개, 4개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 여기서 이제 이게 각각의 주사위란 뜻이에요.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10. 이때 여기서 또는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면서 동시에 1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면서 동시에 10이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합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순서쌍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좀 메모해 두자. 여기서 주사위 A, 그다음에 주사위 B, 이 눈의 수를 우리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위 A와 B를
눈으로 순서상으로 표현했을 때 먼저 1번 합이 6이 되는 경우 합이 6, 2번 합이 10.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순서상을 모두 찾습니다. 이때는 힌트를 주자면 A 값을 기준으로 작은 값부터 차례대로 적는 거야. 1,5, 2,4, 3,3, 4,2, 마지막으로 5,1 끝. 됐죠? 그 다음에 합이 10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A의 눈을 기준으로. 그러면 3일 때는 안 돼요. 그죠? 4,5, 다음에 5,5, 다음에 6, 4,6인데 잘못 썼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4,6, 다음에 5,5, 그리고 6,4 이런 것처럼 A 값을 기준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어렵지 않게 모두 구할 수 있어요. 빠짐없이. 따라서 합이 6이 되는 경우 2, 4, 5가지, 그 다음에 합이 10이 되는 경우 3가지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8.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또는. 자, 이걸 잘 메모를 해두고요. 문제 2번도 보자. 자, 문제 2번. 어느 분식점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김밥 4종류, 라면 2종류, 튀김 3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문할 음식 한 가지, 그러니까 음식 한 가지를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밥 하나, 라면 하나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쓰냐면 김밥을 택하거나 또는 라면을 택하거나 또는 튀김을 택하는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한번 적으면 이 경우의 수는 김밥을 택하거나 김밥 또는 라면을 택하거나 또는 튀김을 택합니다. 이렇게. 김밥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다음에 라면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튀김은 3가지인데 여기서 핵심은 얘를 더할 거냐 곱할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다, 합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하면 9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합의 법칙 다음에 나온 게 곱의 법칙이에요. 이때 곱의 법칙은 뭐냐면 두 사건이 모두라고 해석이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AND로 연결됩니다. 사건 A 그리고 B AND로 연결됩니다. AND A 그리고 B라고 연결될 때 우리는 두 사건을 경우의 수를 곱해요. 곱의 법칙이 됩니다. A와 B 그리고 라고 해도 되고 와라고 해도 돼요. 와. A와 B 또는 A, B 모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됩니다. 두 사건이 모두 또는 차례대로 이런 말들이 두 사건이 모두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똑같이 동시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개념만 있으면 됩니다. 이럴 때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곱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얘가 있었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생각토. 어느 가게에서 선물용 포장상자, 자, 선물을 사는 것 같아. 포장상자를 주문하는데, 자, 상자의 모양 그리고 상자의 색이 있나 봅니다. 각각 하나씩 고를 수 있다. 무조건 골라야 돼요. 모양도 고르고 그리고 색도 고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모두 고르네.
모두 고르네 또는 차례대로 고르네. 모양 그리고 이렇게 말을 넣어서 의미가 전달되는지 또는으로 연결됐을 때 의미가 전달되는지 아니면 그리고로 넣었을 때 의미가 전달되는지 그걸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모양도 고르고 모양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도 선택한다. 얘는 고비 법칙이네. 그러면 모양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에 색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를 곱한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실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트리 구조라고 해요. 나뭇가지 모양,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 트리 구조라고 하는데 모양을 선택한 각각 하트, 별에 대해서 색은 세 가지, 각각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총 6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는 모양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에 색을 선택하는 경우 세 가지를 곱하게 됩니다. 총 6가지가 맞죠. 자, 이상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그 각각에 대하여 또는 여기서는 차례대로 또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여기서 이제 잇따라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인데요. 여기서 잇따라라는 뜻은 이걸 이제 이렇게 말을 넣어보는 거예요. 잇따라 대신에 모두 A, B가 모두 일어날 확률 또는 차례대로 또는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건데 시간적으로 동시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말들을 넣으면 말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얘는 곱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잇따라 대신에 모두 차례대로 동시에. 그러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이거를 곱의 법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문제 3번을 볼까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12자리 숫자와 1이 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인 모두란 말이 나왔고 여기 와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얘는 그리고잖아요. 자, 메모 좀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곱의 법칙. 곱의 법칙.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그 자리에 네모로 자리를 네모로 표현하면 좀 계산하기가 좀 편리해요. 쉬워요. 여기 10의 자리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왼쪽부터 10의 자리부터 차례대로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도 홀수. 그죠? 그러면 1, 3, 5, 7, 9 5개가 가능합니다.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5가지예요. 근데 1의 자리도 같은 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1의 자리 숫자도 홀수. 그죠? 그럼 1, 3, 5, 7, 9 5가지. 그런 다음에 이 두 개 5와 5를 더할 것인지 곱할 것인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곱합니다. 오케이? 곱해요. 그래서 25가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고 자, 여기서 2고가 나왔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2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 그러면 여기서 2고에 동그라미 하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자연수.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표를 그려요. 자, 표를 그립니다. 이렇게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이런 식으로다가
자, 여기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자, 그런 다음에 3의 배수는 3, 6, 9, 3개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소수. 2, 3, 5, 7, 4개. 그 다음에 곱합니다. 결국에 12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 4번을 볼게요. 도윤이는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가고 싶은 오름, 휴양림을 다음과 조사했습니다. 오름과 휴양림 중에서 각각 한 곳씩 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오름도 택하고 그리고 휴양림도 택하는 거죠. 그리고예요. 그리고 고비 법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2, 4, 5. 휴양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2, 4. 자, 그러면 오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5가지, 휴양림을 선택하는 경우 4가지인데 곱합니다. 오름도 가고, 오케이? 오름도 한 곳을 가고, 그리고 휴양림도 한 곳을 간다. 오케이? 그리고죠. 결국에 5 곱하기 4가 돼서 20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를 배워요. 소인수 분해를 배우면서 모든 약수를 구하는 방법, 이 표를 이용해서 또 하나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문제예요. 자, 먼저 10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108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면 108의 약수라는 것은 이걸 한번 메모해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108의 약수잖아요. 그죠? 108의 약수는 소인수분의 결과 2의 제곱의 약수,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약수가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표로 나타낸 거예요. 소인수 분해한 다음에 표로 나타내면 일단은 3의 세제곱의 약수는 여기 소수의 약수는 구하기가 편해요. 3의 세제곱의 약수는 1, 3, 지수를 1씩 키워요.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2의 제곱의 약수도 1, 2, 2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로 칸에 들어가는 2의 제곱의 약수를 쓰고요. 가로 세로에서 만나는 칸에 두 수의 곱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 약수를 다 구할 수 있는 표였죠.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약수의 개수만 구하라고 한다면 이 칸의 개수를 구하면 되죠. 자, 가로가 4칸, 그 다음에 세로가 3칸. 그러면 전체 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이 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4 곱하기 3의 의미를 이 표를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약수의 개수 108의 이퀄 2의 제곱 곱하기 3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지금 봐도 4 곱하기 3이죠. 또는 3 곱하기 4죠. 근데 그 3이 뭐냐면 2의 지수에 지수 2에다가 2를 더한 수고요. 3의 지수 3에다 2를 더하면 됩니다. 근데 왜 2를 더하냐? 여기는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인데 여기서 1은 왜 더할까요? 근데 2를 더하는 이유가 숫자 1은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갑니다. 지수가 만약에 3이야? 아니야. 여기서는 근데 이제 1이라는 것은 얘는 뭐 지수로 표현하면 3의 영승이죠. 또 1은 2의 영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하나가 더 많은 거예요. 1 때문에.
그래서 지수에다 1을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겠고 12, 12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미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문제 5번을 풀어볼게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143이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144를 소인수 분해하는데 거꾸로 나눗셈을 사용하세요. 144 쓰고 짝수면 그냥 2로 나눠요. 27에 14, 2는 4. 또 2로 나눠요. 2, 3은 6, 2, 6, 12. 자, 그 다음에 2, 1, 8. 그 다음에 2, 98. 이렇게. 그 다음에 3, 3. 3, 3은 9. 이런 식으로다가. 거꾸로 나눗셈을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144는 소인수 분해하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이때 약수의 개수라는 걸 한 번 더 쓰면 자, 144의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분해된 상태를 잘 확인하는 거야. 얘는 2의 4제곱의 약수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예요. 그럼 실제 2의 4제곱과 3의 제곱의 약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의 4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오, 5개네, 그지? 그리고 3의 제곱의 약수도 1, 3, 3의 제곱, 3개, 이렇게. 실제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2의 4제곱의 약수는 4 더하기 1, 지수에다 1을 더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도 지수에다 1 더한 2 더하기 1. 그래서 5, 3, 15. 15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잘 메모를 해두고요. 자, 다음에는 360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차례대로 순서를 기억해 주세요.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자, 2. 짝수면 그냥 2부터 시작해요. 8, 0. 자,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90이 되겠고요. 또 2로 나누면 45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3으로 나누면 15가 되겠고요. 이제 끝났다. 그지? 3, 5, 15니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남습니다. 이번에 인수가 3개네요. 그죠? 자, 그러면 360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데요. 360의 약수는 2의 세제곱의 약수. 이것도 한번 써봐요. 밑에다가 2의 세제곱의 약수를 모두 쓰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도 써주면 1, 3, 3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약수는 1과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하고요. 따라서 360의 약수의 개수 이퀄 자, 지수 2의 지수 3에다가 2를 더하고요. 4개 맞죠? 곱하기 3의 지수 2에다 1을 더하니까 3개 2 더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지수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2개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경로 문제라고 해요. 얘를 경로 문제.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쉼터 A 또는 쉼터 B로 가는 경로 그리고 출구까지 가는 경로가 그림처럼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볼까요?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고, 오케이. 입구에서 출구로 갈 때, 자, 이제 지금은 입구에서 출구 쪽으로 가는 겁니다. 쉼터 A를 지나는 경우에, 여기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쉼터 A를 지나는 경로, 그리고 쉼터 B를 지나는 경로가 있는데, 쉼터 A를 지나는 경우 수, 와라고 했어요. 와. 그럼 얘는 뭐냐면 곱하란 뜻이에요. 쉼터 A를 지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쉼터 B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보자. 자, 그러면 보세요. 쉼터 A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쉼터 B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럼 쉼터 A를 지나는 경우는, 자, 보세요. 여기서 A에서, 입구에서, 여기 좀 위에다 써야 되겠다. 자, 먼저 첫 번째가 1번, 쉼터 A를 지나는 경우. 쉼터 A를 그냥 A를 지나는 경우로 하자. A를 지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1번이라 한번 해볼까요? A를 지나는 경우는 입구에서 쉼터 A를 거쳐 출구로 가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입구에서 A로 가는 경로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A에서 출구로 가는 경로도 세 가지인데요. 곱할 거냐 더할 거냐를 판단해 보세요. 입구에서 A로 가고 그리고 A에서 출구로 가는 거죠. 또는이 아니에요. 그죠? 또는 입구에서 A로 가고 차례대로 A에서 출구로 간다. 또는 입구에서 A로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출구로 가는 걸 모두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고비 법칙이라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 이번에는 B를 지나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입구에서 쉼터 B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 그 다음에 쉼터 B에서 출구로 가는 경우 네 가지, 이렇게. 그래서 각각 구하면 A를 지나는 경우 9가지, 그 다음에 B를 지나는 경우 8가지인데요. 이때 중요한 거, 쉼터 A를 지나는 경우와, 여기는 각각 구하자니까 고배 법칙 하면 안 되겠다. 각각 구해보자니까 이제 9와 8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지 않고 입구에서 쉼터를 지나 출구로 가는 경우의 수란 뭘까요? 입구에서 일단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지 않고란 얘기는 갈 때 쉼터 A를 지나면 올 때는 쉼터 B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입구에서 쉼터를 지나 출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갔다 왔다가 아니네. 입구에서 쉼터를 지나 출구로 가는 경우의 수는 A 또는 B죠. 그죠? 입구에서 쉼터를 지나 출구로 가는 경우는 A를 지나거나 또는 B를 지나는 경로가 되겠죠. 그죠? A 또는이 돼요. A와 B를 모두 지날 수 없어요. 왜냐면 같은 곳을 두 번 지날 수 없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이구나. 그러면 A를 지나는 경우 4가지, 9가지, B를 지나는 경우 8가지 해가지고 17가지가 됩니다. 자, 다음에 1번, 2번 결과에서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을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하는 상황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인데요. 일단은 A를 거쳐 출구까지 가는 경우에서 고비 법칙이 나왔죠. 그죠? 고비 법칙이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지점을 두 번 지나지 않고 입구에서 쉼터를 거쳐 출구로 가는 경우는 또는이에요. 쉼터 A를 지나거나 또는 쉼터 B를 지나거나 각각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